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멈춰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날은 정기예금 만기일이라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낮 시간대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저는 딱히 할 일이 없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통화 목록을 눌러보았습니다. 최근 통화 순으로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찾는데 생각보다 한참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날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문자함도 열어보았습니다. 추석 잘 보내라는 인사, 그리고 몇 번의 짧은 용건들. 엄마, 이번 주에 택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 병원 예약 좀 대신 잡아주실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없이 그저 필요한 말만 오간 대화창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제가 먼저 보낸 문자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많이 바쁘지? 감기 조심해라. 안부를 묻는 쪽은 늘 저였고 답은 늘 짧았습니다. 안부를 먼저 물어온 문자는 아무리 찾아도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든 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 숫자가 저를 지나쳐 다음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다시 제 번호를 불러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걸어갔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을 내밀고 서명을 하는 손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방금 본 통화 목록의 그 빈자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통장 정리한 이야기를 저녁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정말 무서웠던 것은 오늘 있었던 일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제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사실 하나만을 곱씹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면서도 그 텅 빈 통화 목록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집착한 적도 매달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진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통화 목록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앉아서 지난 1년을 가만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안부 전화는 늘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떠니? 그런 인사도 늘 제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옷 따뜻하게 입으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명절이 다가오면 몇 시에 오라고 미리 계획을 짜는 것도 늘 저였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응, 괜찮아.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 짧은 대답들 사이에서 저는 늘 다음 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녀와 통화하시나요? 어쩌면 저처럼 그 통화의 대부분을 먼저 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잘못 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손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통화가 끊기고 나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것도 늘 제 몫이라 여겼습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미역국 끓일 날짜를 미리 물어보는 것도, 손주 학교 행사가 있으면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들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반찬을 가져다 주고
통화 중에 아들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피곤하게 들리면 무슨 일이 있냐고 캐묻는 것도 늘 저였습니다. 아들 생일이 다가오면 달력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손주 운동회 날짜도 제 수첩에 먼저 적어두고 그날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들이 우산을 챙겼는지부터 걱정이 되어 문자를 보냈고, 야근한다는 말을 들으면 야식이라도 사 먹으라며 계좌로 몇만 원씩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생일이 다가와도 먼저 물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달력에 제 생일을 동그라미 쳐두는 사람도, 제가 우산을 챙겼는지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몇 시에 오라고 계획을 짜는 사람도 여전히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기보다 그저 자식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넘겨왔습니다. 한 번쯤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먼저 걸려오는 전화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 키우고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여유가 생기면 먼저 연락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통화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이 관계를 혼자서 붙잡고 있었던 쪽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연락은 대부분 부모 쪽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식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만큼 그 관계를 붙잡고 있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세네카는 관계란 한쪽이 계속 다가가기만 해서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봐 온 재료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올리고 잡채를 무치고 케이크에 꽂을 촉까지 미리 챙겨두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아들 생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 줄 용돈도 미리 새 지폐로 바꿔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9시가 넘어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고, 아들은 텔레비전을 켰고, 손주들은 각자 휴대폰과 게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을 오가며 마지막 상을 차렸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른 뒤에도 자리를 정리하고 그릇을 개수대로 옮기는 것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 하나가 부엌 쪽으로 잠깐 왔다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만 꺼내 들고 다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마셔도 돼요? 묻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저와 나눈 대화의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젖은 손의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을 때 이미 대화는 다른 주제로 한참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슬쩍 끼어들 타이밍을 놓친 채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생일을 차려주고 났는데 정작 그 자리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생일상을 차리는 수고는 늘 눈에 잘 띄지 않고 정작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 대화의 중심에서는 슬쩍 비켜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 애들 학원도 있고. 나쁘게 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시간에 맞춰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을 하고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말에는 특별히 다음을 기다리는 온기가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 몇 개와 촛농이 흘러내린 케이크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식탁 앞에 잠시 서서 방금까지 북적이던 집이 이렇게 순식간에 조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녀의 생일이나 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가사노동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여성, 특히 고령의 어머니 세대가 도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족이란 한 지붕 아래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늘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감기라도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괜히 나섰다가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그냥 괜찮아졌니 하고 문자 한 줄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반찬을 담가다 줄 때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자리를 살피고 싶어도 며느리가 먼저 열어 보여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와도 케이크를 미리 사서 들고 갈지 아니면 며느리가 준비해 둔 게 있을지 몰라 먼저 묻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울 때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제 방식을 자꾸 얹으려 드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대부분 마음속으로만 사귀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삼킨 적 있으십니까? 그 조심스러움이 유별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의 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의는 늘 바르게 지켰습니다. 명절이면 인사도 잊지 않았고 제 생신도 달력에 적어두고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너머로 마음까지 오가는 느낌은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저는 늘 조금 긴장한 손님 같았고 며느리 역시 저를 대할 때 어딘가 정중한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대화는 늘 안전한 주제 안에서만 맴돌았고 그 이상으로는 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조화롭게 지내되 서로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딱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라는 조화는 있었지만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가족관계 연구에서도 고부간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거리감이 더 오래, 더 조용히 쌓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을 애써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래된 가계부와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놓고 지난 3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리할 마음이었는데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전셋집을 옮길 때 보탠 보증금 일부, 차가 고장났을 때 급하게 보낸 수리비, 손주 학원비를 몇 달간 대신 내준 기록, 명절마다 건넨 용돈, 그리고 급하니까 조금만 빌려달라는 연락에 두말 없이 붙인 돈들까지. 그 돈들을 하나씩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조차 이제는 저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도 종이 한 장을 빼곡히 채울 정도였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짚어가며 적다 보니 저도 몰랐던 액수가 어느새 꽤 큰 숫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형편이 어려운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을 따로 헤아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어릴 때는 며느리가 일하러 가는 동안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었고, 아들네가 이사할 때는 며칠을 꼬박 가서 짐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김장철이면 저희 집 김치뿐 아니라 아들네 목까지 함께 담가 날랐고 반찬도 꾸준히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 동행해 접수부터 수납까지 대신 처리해 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다른 일을 미루고 그 시간들을 내어주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숫자와 날짜로 늘어놓고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허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도와준 게 참 많더라.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는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안 되지.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지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준 것들을 한 번쯤 함께 돌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따지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어쩌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규칙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고령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원은 좀처럼 서로 이야기되지 않고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제 입을 막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묻은 물기도 닦지 않고 얼른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안부일 거라고 저도 모르게 기대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잘 지냈어?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야 늘 똑같지. 너는 요즘 어떠니? 그런데 아들은 제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 방학 때 여름 캠프를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좀 보태줄 수 있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부풀어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보내줄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갔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마워, 엄마. 그럼 나 이만 끊을게. 바빠서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긴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송금 앱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그래도 애가 필요하다는데 하는 마음이 그 생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체 금액란에 15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면서도 저는 휴대폰 너머로 혹시 엄마 몸은 괜찮아? 하는 말이 뒤늦게라도 들려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몇 초를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라는 짧은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통화 시간을 보니 채 1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부엌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에서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리며 부엌을 채웠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목록을 다시 눌러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기록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번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전부 다 용건이 있는 전화였습니다. 차 수리비, 손주 학원비, 급한 생활비, 그리고 오늘의 여름 캠프 비용까지 안부를 묻기 위해 걸려온 전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친 전화가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걸었던 전화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안부가 아니라 용건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을 겪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기대했던 마음이 컸던 만큼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다른 이야기였을 때 느끼는 서운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궁금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애써 외면해 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화 목록을 처음 보았던 그날도, 아들 생일상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그날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족학회의 한 연구에서는 고령 부모와 자녀 간의 연락이 정서적 교류보다 경제적, 실용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니체는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잊혀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기로 한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밥 먹었니 하는 문자를 벌써 보냈을 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메시지 창으로 가려는 걸 몇 번이나 멈춰 세웠습니다. 점심때쯤에는 손주가 유치원은 잘 갔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 문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얼른 확인했지만 대부분 광고 문자이거나 동창 모임 알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던 손이 오늘은 온전히 저를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찾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광고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머쓱해져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낮잠을 자다가 문자 알림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확인했지만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안내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 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렸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날, 저는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서늘해졌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주가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동시에 이렇게 아무 연락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다독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다가도 혹시 아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관련 연구에서도 오랫동안 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경우, 그쪽이 손을 놓으면 관계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진정한 관계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조용한 일주일을 보내고서야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멈추자 우리 관계도 함께 멈췄습니다. 일주일이 되던 날 저녁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이번에는 정말 안부 전화일 거라고 저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었으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살짝 고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처가에 갈 일이 있는데 우리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서. 그 순간 부풀어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바람 빠지듯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래, 잠깐만. 전화를 붙잡은 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요 며칠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아프지는 않은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지는 않는 걸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저의 침묵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그럼 다른 데 알아볼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고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담담하게 전화를 끊는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끊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까지 저릿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후련함보다는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며느리한테 제 흉을 보지는 않을까?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발이 떨리는 채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평생 주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거절이라는 낯선 행동은 몸이 먼저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아끼는 균형에서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도록 잠들지 못한 채 제가 방금 한 일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가도 한편으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사실에 이상한 해방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절한 뒤 며칠 동안 저는 내내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서운한 티를 내지는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엄마 요즘 왜 그래? 하고 한 번쯤 물어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저 조용한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싸우고 화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서운하다고 화라도 냈으면 그건 적어도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였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거절이나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상대가 화를 내기는커녕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아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침묵 앞에서 느끼는 허탈함은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 존재였는지를 거꾸로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저에게 서운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저의 거절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답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은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에는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아들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게 안부만 물어볼까 수십 번 손이 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결국 저는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가 하는 우스운 이야기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자식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낮이 되면 알 수 없는 해방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낯선 감정을 따라 조금씩 제 하루를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간에도 휴대폰부터 확인했을 텐데 이제는 창밖 풍경을 먼저 눈에 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날이 좋으면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오래 미뤄두었던 책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옛 동창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 얼굴이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밤에는 짧게라도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그날 느낀 감정을 적다 보면 자식 걱정으로 채워졌던 하루의 자리에 조금씩 제 이야기가 들어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시간을 확보한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은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 듣는 안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왈칵 무너져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쏟아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지 잘 지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초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좋다고 답하고 새벽부터 장을 봤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다른 일정도 확인해보고 괜찮은 시간이라는 걸 확인한 뒤에야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저는 예전처럼 새벽부터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과일 한 박스만 챙겨 들고 여유 있게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언가를 잔뜩 들고 가야 마음이 놓였을 텐데 이번에는 빈손에 가까운 채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해서도 곧장 냉장고부터 열어보지 않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먼저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저는 요즘 다니는 산책 코스와 오랜만에 만난 동창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말이라도 더해서 분위기를 채워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소리에도 표정에도 예전에는 없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고 아들이 옆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정리하는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늘 스스로 나서서 떠안고 있었던 일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물러서자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 채워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삶을 병행하는 고령자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매일같이 저를 챙겨줄 거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거울을 볼 때면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애쓰던 얼굴이 이제는 조금 더 제 것 같은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삶의 중심을 더 이상 자식에게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마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기다리되 그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맹자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혼자지만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분명 읽었습니다. 카카오톡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회의 중인가 보다, 잠깐 기다리면 오겠지.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저는 다시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밥은 먹었니?
정말 그저 안부 한마디였을 뿐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 뒤로 더 무서운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혹시 이제는 내 연락 자체가 부담스러운 걸까? 혹시 자식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걸까? 여러분, 자식에게서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많은 부모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대부분의 부모는 한참 뒤에야 혹은 끝내 알지 못한 채로 지나칩니다.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연락이 줄어들던 그 시간 동안 저는 틀린 선택만 골라서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아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요. 그걸 알게 된 건 아들이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랑이 아니라 압박이야.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행동 중 하나쯤은 반드시 멈추게 되실 겁니다. 박정자 씨는 올해 72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며느리와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자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은 원래 일요일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꼭 그랬습니다. 저녁 7시쯤 전화기가 울리면 정자 씨는 그 전부터 이미 주방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번 주 힘들지 않았니? 손주들은 어떠니? 길어봐야 10분짜리 통화였지만 그 10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전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일요일이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다음엔 그 주가 아예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이 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줄어드는 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 더 오래 모른 척하게 만듭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합리화했습니다. 회사가 바쁜가 보다. 애들 학교 문제로 힘든가 보다. 요즘 세상에 아들이 부모한테 매주 전화하기가 어디 쉽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었구나.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 충전기에 꽂아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알림 없음. 부재중 전화 없음.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봤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리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식기도 전에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놨지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바로 그 밤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애써 누르면서 정자 씨는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정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상함이 신호였다는 것을. 연락이 줄어들자 정자 씨는 먼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이었습니다. 아침에 카톡 한 줄. 잘 잤니? 그것뿐이었습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짧게만 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답을 늦게 하면 점심에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녁엔 전화를 한 번 걸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 전에 카톡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읽었는데 답이 없으면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바쁘지? 괜찮아. 자고 일어나서 봐. 정자 씨는 그 모든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보고 싶으니까,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그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카톡 한 줄이 와 있습니다. 점심에 밥을 먹다가 카톡이 옵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가 옵니다. 받지 못했더니 문자가 와 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겨우 앉았는데 카톡이 또 와 있습니다. 그 문자 하나하나는 사랑이지만 하루에 그것들이 쌓이면 전혀 다른 무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하루에 몇 번 연락하십니까? 그리고 자식은 그 연락에 얼마나 자주 답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 연락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내용이 아니라 횟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오느냐가 먼저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자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더 자주 연락할수록 아들이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으로 보낸 그 카톡들이 아들에게는 하루하루 쌓이는 무게였다는 것을요. 사랑과 간섭의 경계.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이 정자 씨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수는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답이 없는 시간 동안 정자 씨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혼자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자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루, 이틀, 사흘을 넘기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명절에 했던 말이 혹시 실수였나? 며느리 반찬 솜씨를 칭찬한다고 했는데 비교로 들렸을까? 손주 훈육 방식에 한마디 했던 게 기분 나빴을까? 정자 씨는 몇 달 전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갑자기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짐인 건 아닐까? 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앞의 것들은 상황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된 건 아닐까? 나이 들면서 점점 귀찮아진 건 아닐까? 이제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챙겨야 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한 연구에서는 홀로 사는 노년층이 연락이 줄어들거나 응답이 늦어질 때 실제보다 훨씬 크게 단절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작은 신호를 크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랑도 때로는 무거운 모양으로 나옵니다. 정자 씨의 그 상상들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버텨온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혼자 만든 이야기가 정자 씨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세 번째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혼자 품고 있어야 했던 그 감정을 정자 씨는 엉뚱한 곳에서 꺼내버리고 맙니다. 설날이었습니다.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역 내외, 조카들, 며느리, 손주들. 오랜만에 식탁이 북적였습니다. 동태전 기름 냄새가 났고 잡채 그릇이 돌아갔고 식혜가 한 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고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올라왔고 밥상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자 씨는 그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드네. 전화도 잘 안 하고.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벼웠고 누군가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하고 받아줬습니다. 정자 씨는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못 봤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됐고 밥이 돌아갔고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이 조용해진 것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밥자리가 길었나 보다. 하지만 그 식탁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정자 씨는 그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것, 특히 웃으면서 가볍게 던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식 입장에서 그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엄마가 나를 모아놓고 흉봤다는 느낌입니다. 농담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불편함은 집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받는 순간 중 하나로 제3자 앞에서의 노출을 꼽았습니다. 직접적인 다툼보다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야기가 퍼져 있다는 느낌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정자 씨의 세 번째 실수는 그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쌓아온 서운함을 하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웃음 섞인 한마디로 꺼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결국 오장에서 터집니다. 정자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설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반가웠습니다. 얼른 냉장고를 열었고 뭐라도 차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정자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밝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뭐라도 먹고 가. 아들이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설날에 한 말 있잖아. 정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떤 말이요? 라고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서 나 이야기 왜 꺼냈어? 연락 안 한다고, 키워놔도 소용없다고. 정자 씨는 그냥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별 뜻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연락 안 하면 남들한테 말을 해? 거기 형수도 있었고 조카들도 있었잖아. 정자 씨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냥 서운해서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고. 그런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엄마한테 연락하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 정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침부터 카톡 오고, 점심에 또 오고, 저녁엔 전화 오고, 퇴근하고 나서도 문자 와 있고, 나도 나름 힘든데 엄마 연락 받으면 또 죄책감 들고, 그게 쌓여. 정자 씨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야. 그 말이 현관에서 떨어졌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아들의 입에서.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 돌아섰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자 씨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꺼내려다만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걱정이 돼서 한 건데, 사랑이어서 한 건데, 그게 왜 압박이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정말 끝날 것 같아서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억울함 뒤엔 배신감이 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아들 걱정으로 보냈는데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게 전부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말이 압박이라니. 그날 밤 정자 씨는 처음으로 아들이 조금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드는 자신이 또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처음부터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죄는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도, 먼저 연락하고 싶은 것도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조금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카톡도, 저녁 전화도, 먼저 연락하는 것도, 걱정이 되니까, 보고 싶으니까, 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압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정자 씨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번갈아 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지, 아들이 너무한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한 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에게는 아직 두 가지 실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실수가 사실은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상한 것도 아닌데 뭔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서 식탁에 앉았다가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야. 그 말을 곱씹을수록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사랑이었는데, 나는 걱정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억울함과 수치심이 번갈아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과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안 가면 더 집에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강사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일이 생겼습니다. 정자 씨는 별 생각 없이 요즘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말하다 보니 조금 나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잠깐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관계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잠깐 숨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버티려는 거거든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버티려는 거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억울함도 수치심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 씨는 천천히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연락이 줄었을 때 처음에 뭘 했지?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답이 없을 때 뭘 했지? 혼자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운함이 쌓였을 때 뭘 했지? 사람들 앞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서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들었을 때 뭘 했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정자 씨는 아들이 멀어질수록 더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잡으려 할수록 아들은 더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마음이 드셨다면 너무 오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하고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느 순간 자식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일입니다. 문제는 연락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운함을 꺼낸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처음으로 자기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밥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들이 오늘 밥은 먹었을까? 산책을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들 내 동네는 요즘 날씨가 어떨까? 저녁에 TV를 켜면서 왜 켜는지, 너무 조용해서. 정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루가 통째로 아들 중심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같이 다니던 친구도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는데 정자 씨가 먼저 끊은 것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가 있으면 아들 연락을 놓칠까봐 괜히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서의 모임도 한두 번 빠지다 보니 멀어졌습니다. 좋아하던 화분도 물 주는 걸 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조금씩 사라지는 동안 정자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면 하루가 좋았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거웠습니다. 통화가 길면 기분이 올라갔습니다. 통화가 짧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행복의 스위치가 아들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나의 하루를 맡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자식이 잘 있기를 바라는 것과 자식의 연락 여부로 내 하루가 결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넘겨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나의 감정 상태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더 가까이 붙으려 하고 더 붙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무거움을 느낍니다. 정자 씨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5번째 실수는 잘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멈추고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에 하루를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시간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식의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도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가슴에 걸리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 걱정에 자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도 함께 넣어야 할 때입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질문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누워있기가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공원에 나갔습니다. 오래전에 자주 걷던 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발밑에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자 씨는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복지관 서의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붓을 드는 게 어색했지만 그냥 앉아서 했습니다. 옆자리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가는 말이 별것 없어도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이 달랐습니다. 주말에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 같았는데 받자마자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는 목소리에 정자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같이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준 식물이었습니다. 잎이 몇 개 시들어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열었다가 닫은 날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뭔가 보내고 싶었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게 냉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아들을 믿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잘 있을 거라는 것, 내가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믿음을 처음으로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며칠은 저녁이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 연락이 없는 날에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어야 했는데 정자 씨에게는 오랫동안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연락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정자 씨가 그 차이를 몸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달랐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서예 모임을 마치고 집에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코트를 벗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시간 돼? 정자 씨는 한동안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잠깐 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언제 오니? 뭐 먹고 싶니? 내가 뭐 해줄까? 질문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시간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엔 신발을 벗었습니다.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자 씨는 뭔가 많이 차려주고 싶었지만 그냥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아들이 그걸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자 씨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말이 심했지. 정자 씨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별말 아니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던 것 같아.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정자 씨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처럼 다 해결되고 다 이해되고 다 좋아진 것이 아니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정자 씨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고 정자 씨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고 가까운 관계로 바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붙잡지 않았더니 돌아왔습니다. 매달리지 않았더니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더니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정자 씨는 이것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뒤늦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정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너무 오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했던 것도, 걱정이 되어 자주 확인했던 것도, 서운함이 쌓여 한마디 꺼냈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처음부터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어느 순간 자식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알아차리셨다면 오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 아래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연락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이 연락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자체로 충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방식을 바꾸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